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려운 집안 사정에 돈을 벌겠다는 꿈 하나만 가지고 도시로 직장을 구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기술이 없던 저는 여기저기 밥집을 옮겨 다니며 식당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그 지역 맛집으로 소문난 간장게장집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는 간장게장 가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쉴 틈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사장님은 손님에게 매우 친절하고 너그러우신 분이었지만 직원들에게는 깐깐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갈 곳 없던 저는 가게 영업이 끝나면 이곳 쪽방에 머물게 해준다는 사장님의 말씀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25살, 사장님의 나이 45살이었습니다. 사장님은 그 나이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으셨지만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간장게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곳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사장님은 식당이 한가해지면 사장님 집에 가서 청소며 빨래를 하고 오라고 집안일까지 시켰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였기에 식당에서 일하는 것과 사장님 집 청소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월급을 받는 종업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청소를 하는데 사장님이 집에 오셨고 저는 그 이후로 낮에는 식당, 밤에는 집안일은 물론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원하지 않던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임신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방으로 들어가셔서 제 짐가방을 하나 챙겨 던지시면서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가 불러가지고 가게 왔다 갔다 하는 꼴은 내가 못 보니까 지우고 와. 어떻게 자기 핏줄한테 그럴 수가 있으세요? 핏줄은 개뿔. 내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지한테 간장게장 전수받아서 밤낮 없이 돈 벌어서 동생들 대학 다 가르쳐서 뒷바라지 다 했어. 동생들 다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데 자식이라고 다를 게 있겠어? 너도 정신 차려. 수술비 이거 하나면 충분할 거야. 이거 갖고 가서 어디 가서 몸조리 하고 와. 나는 내가 할 말 다 했다. 하고는 대문을 쾅 닫고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쥐어준 봉투를 들고서 문 닫힌 대문을 애타게 두드렸지만 결국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고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해서 1년 반 만에 가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커가면서 내 딸이 조금씩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3살이 되었는데도 말도 잘 못하고 말을 하더라도 한 단어만 반복하거나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해 말을 하고 있으면 제 가슴이 답답해서 가슴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병원을 찾았더니 자폐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빠 없이 지금껏 잘 키워왔는데 이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할지 너무도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병원 다니고 치료에 드는 비용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저는 어쩔 수 없이 간장게장 사장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장사는 잘 되고 있고 사장님도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제가 가게로 들어가자 저를 기억은 하고 있었던지 놀라면서 손을 잡아 끌며 가게 건너편 가게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긴 네가 웬일이야? 우리 아기가 아파요. 좀 도와주세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아이라니. 네가 어디 가서 뭔 짓을 하고 다니다가 낳은 애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라고? 말 같은 소리 그만하고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게 엄포를 놓고는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저는 온몸이 부들거리고 소름이 끼쳐서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전 그 사람 앞에만 있으면 8년 전 그날처럼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맘 먹고 찾아갔던 그 이후 저는 제 가슴을 치며 독해져 갔습니다. 이젠 제가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 짐승만도 못한 인간에게 그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길을 쓰고 살아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있어 사회복지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딸아이가 제게 태어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키웠습니다. 딸아이의 자폐는 그래도 더 이상은 많이 나빠지지 않고 차츰 호전하는 반응을 보여왔고 제게도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10수년이 흘렀고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알고 지내던 복지관 선생님으로부터 간장게장 사장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해 들은 내용은 뜻밖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간장게장 식당을 운영하시는 대박식당 사장님이 여태껏 결혼도 안 하고 열심히 식당 운영으로 버신 돈으로 지역 장학생들을 후원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 인품을 칭찬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기가 찼고 내 속에서 뭔가 올라오려고 하였습니다. 그 실체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다 쏟아놓고 싶었지만 저는 꾹꾹 눌러 참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자식은 나 몰라라 버리고 바깥 세상에선 선인으로 살며 호인처럼 고개 빳빳이 존경받고 있다니 정말 몸서리가 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간장게장 사장 가게에 제 딸의 손을 잡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바쁜 시간이라며 저를 크게 한번 보더니 건너편 가게에 가서 기다리랍니다. 저는 카페에서 1시간 이상을 제 딸아이와 기다렸습니다. 바쁜 시간이 좀 지났는지 박 사장은 카페로 들어왔고 제가 딸아이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진아야, 네 아버지야. 아직 성취하는 아이지만 아이는 박 사장께 인사를 했고 박 사장은 그런 제 딸을 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야, 내가 지금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감히 이런 걸 내 핏줄이라고 우기는 거야? 사장님은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어디서 굴러먹다가 지금 날 찾아와서 냅다 협박하면 통할 줄 알았어? 아무리 그래도 피는 못 속여요. 너 말 한 번 잘했다. 내 피에서 이런 모자란 게 나왔다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 입 조심해. 내가 이래봐도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지. 왜 창피하게 하니? 너 돈이 필요해서 그래? 그럼 가게 나와서 일해. 내가 월급 줄 테니까. 내가 참 기가 차서. 쟤가 내 딸이라고? 간장게장 사장은 한심하다는 듯 저와 제 딸을 번갈아 훑어보더니 자리를 떴습니다. 뭐? 모자란다고? 저는 제 딸을 무시한 사장의 태도에 지금껏 참아왔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빚은 꼭 갚겠다고요. 저는 더 이상 20년 전에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다음 날 그 사장 가게로 찾아갔고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친자 확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할 목적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장이 매주 목요일 바쁜 시간이 지나면 어디론가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미행이 시작됐고 저는 간장게장 사장이 한가한 시간대 모텔을 드나든다는 것과 그 모텔 함께 가는 여자가 다방 아가씨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가씨는 한 아가씨도 아는 건지 돌아가면서 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디데이를 정하고 월차를 내고 모텔 앞에서 아가씨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가씨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사장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해달라고. 물론 사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함께 건넸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장이 잠든 틈을 타서 사장의 머리카락을 채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자 확인 검사에 들어갔고 친자 확인서를 제 집에 보관하여 두었습니다. 내 나이는 이제 45살이 되었고 사장의 나이 65살이었어요. 그래, 내가 죽기 전에 피 같은 내 딸에게 아비인 간장게장 사장의 재산을 꼭 쥐어주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왔고 사장의 철면피 같은 두 얼굴에 헛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그때마다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가게에는 박 사장의 여동생이 얼마 전부터 가게를 돕고 있었는데
그 동생은 대학을 나와 결혼도 하고 잘 살면서도 자꾸 사장한테 간장게장 분점을 내고 싶다고 레시피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장은 동생들은 다 필요 없다면서 분점은커녕 레시피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자만 영웅으로 사회에 인정 많은 인간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악몽 같은 시간들은 세월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사장이 모텔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뜻밖의 죽음이었습니다. 사장의 동생들은 모텔에서의 죽음을 미화하며 과로사라고 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도 자식도 없던 사장의 장례식은 사장의 여동생과 남동생이 지키게 되었고 저는 당당하게 저의 딸과 함께 그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진아야, 얼른 인사드려야지. 고모랑 삼촌이셔. 이 아줌마가 미쳤어? 놀라셨죠? 소개가 늦었습니다. 이 아이가 돌아가신 사장님의 친딸입니다. 아줌마, 뭐라고요? 누구 딸? 거짓말 하지 마쇼. 사장의 그 동생들은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제 딸이 박 사장의 딸이라고 하자 그야말로 경악을 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준비해간 유전자 친자 확인증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두 남매는 믿지를 않는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요. 누구 씨를 가지고 검사했는지 알게 뭐예요? 이거 다 조작입니다. 조작. 간장게장 사장의 재산이 꽤 많이 있었고 부동산만 해도 시가로 18억에 가게도 그 사장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 두 남매는 자기 형이 죽자 쾌재를 불렀겠지요. 하지만 저의 친자 확인증에도 그들은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친자 감정을 의뢰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저는 제 딸아이가 간장게장 사장의 친딸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모든 상속권은 제 딸에게 넘어왔습니다. 길고 긴 이 싸움에서 승자가 있다고 말할 순 없지만 끝까지 자기 딸로 인정하지 못하고 매몰찼던 그를 생각하면 그의 죽음은 제게 있어서 단 한 푼의 연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딸아이와 그 사장이 남긴 재산으로 행복한 삶은 살고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천한 덕에 저는 현재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 저희 친정엄마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연락을 받자마자 두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남편의 자동차를 타고 내려갔었거든요. 그런데 웬일인지 숙모가 거기 계시더군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었고 숙모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여쭤보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고마웠던 것은 숙모도 같은 동네에 사시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지내셨어요. 막내 삼촌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자주 왕래도 해서 이제 좀 친해진 건가 싶었는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인간관계는 바뀌기 힘든 것 같더군요. 그런데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부유한 집에서 3남매 중에 막내딸로 컸습니다. 조부모님까지는 경매에서 손꼽히는 부자에 속하셨다는데 자식들에게 전부 다 내어주시고 재산을 나눠주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많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었는데 장남이었던 큰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조부모님을 저희 집에서 모셨어요. 종갓집 제사와 명절 그 모든 걸 저희 엄마 혼자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밭일을 하고 식사 때가 되면 다시 집에 들어와서
시어머니 상을 차려드리고 저녁에 들어오면 자식들을 돌보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허리를 펴볼 새도 없이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오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 시대의 남자들이 다 그러하듯 집안일에는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일을 맡겨놓으시고 바깥일에만 몰두하셨어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기억력도 좋으시고 여장부 소리를 들으실 만큼 기세가 아주 등등하신 분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할머니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셨고 할머니께서 사실상 집안일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저희들 고모들과 삼촌들을 시집 장가를 직접 보내셨고 근처에 살기를 원하셨어요. 자식들 중에서 삼촌을 굉장히 편애하셨고 나머지 자식들은 다른 동네 전셋집을 사서 살림을 내어주셨는데 막내 삼촌은 항상 옆에 두고 싶어 하셔서 바로 앞집을 개조해서 살림을 차려주셨습니다. 막내 삼촌과 저희 아버지는 나이 차이가 꽤 있었고 자식들을 애지중지 키우셨는데 그중 삼촌의 딸이자 제 사촌 동생이 태어난 달이 음력 1월생이어서 저와 같은 학년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사촌 여동생과 비슷한 나이여서 그런지 바로 옆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희는 자매와 마찬가지처럼 컸습니다. 친구처럼 같이 어울려 놀기도 했지만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어요. 애초에 저희는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거든요. 3남매의 막내로 자랐고 사촌 여동생은 자식 귀한 집에서 이쁨 받으며 자라서 셈이 많았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무조건 자기가 가져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숙모도 참 비슷하셨어요. 막내 숙모의 성격도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면이 있었는데 많이 닮았었어요. 어쩌다 제가 언니 오빠가 사준 장난감이나 과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꼭 숙모에게 일러바치고 숙모는 우리 할머님께 말씀드려서 자기도 똑같은 걸 가지거나 아니면 제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게 참 이상했어요. 할머니께서는 그 집 손주들만 챙기셨거든요. 그러다 제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였는데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마침 식탁에는 할머님과 숙모가 과일을 깎아 드시고 계셨고 저희 엄마는 주방에서 식사 준비 중이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봐왔던 익숙한 장면이었는데 어느 순간 할머니가 마치 저 보란 듯이 저희 엄마 험담을 그 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옆 주방에 엄마가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하면서 굶뜬다 어쩐다 하면서 흉을 보고 계셨는데 어린 제가 봐도 이건 아닌 듯 싶어서 곧바로 숙모에게 다가가서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 험담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엄마가 듣기라도 하면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 했는데 그때 웃으면서 숙모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너희 엄마 어차피 잘 듣지도 못해서 괜찮다고 너는 딸이라면서 그것도 몰랐냐며 웃는데 그날 처음 엄마 청력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왼쪽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시고 나머지 오른쪽 귀도 좋지 않으시다면서 그동안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엄마가 저를 낳으시면서 그랬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뿐만 아니라 할머니와 숙모의 영향도 있을 거예요. 대놓고 옆에서 험담을 할 정도니 예전에는 얼마나 심했을까요? 막내 숙모와 할머니는 사이가 좋아 보였어요. 우리 엄마는 약간 곰 같은 스타일이었고 막내 숙모는 여우 같은 스타일이었으니까요. 그걸 중간에서 할머니가 무게중심을 잡아주셔야 했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막내 숙모와 사촌 여동생이 저와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게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촌 여동생도 저와 친하게 놀면서 은근히 저를 자기 아래로 보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무조건 사촌 여동생과 다른 학교로 가고 있었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사촌 여동생은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했고 저는 타 지역의 여고에 가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대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저희 먼 친척 중 한 분이 대학교를 나오셔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그 친척들이 내려올 때마다 자동차에서 내리는 게 정말 부러웠습니다. 시골에서 뼈 빠지게 사는 저희 가족과는 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같아 보였어요. 그분께서 저를 특히 이뻐해 주셨는데 어린데도 영특한 데가 있다면서 저에게 안 읽는 책이나 잡지 같은 걸 선물로 주시기도 하고
혹시 서울로 오게 된다면 우리 집에서 살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어린 마음에 서울로 가게 된다면 어디든 마음이라도 부탁할 곳이 있다는 게 너무 든든했고 어쩌면 내 노력에 따라서 좋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집에서는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사줄 돈이 없었기에 잘 사는 친구들의 책을 빌려서 공부했어요. 그 결과 저는 전국에서 상위권을 다투는 성적의 학생이 되었고 선생님의 이쁨도 받았고요. 특히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아주 예뻐해 주셨는데 몇 번이고 가정 방문을 오셔서 여자라도 많이 배우면 나라에 좋은 쓰임을 받는 인재가 될 수 있다며 명문학교로 지원을 고려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만 막내딸이 모범생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서 내심 흐뭇하신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제 사촌 여동생이 갑자기 자기도 인문계로 가겠다며 대학을 가고 싶다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촌 여동생은 공부에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성적도 하위권을 맴돌았고 고등학교 때 별 생각이 없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께 칭찬을 들으니 샘이 나서 난리가 난 거였어요. 그때 저희 언니가 집에서 저에게 숙모아들이 날뛰는 망둥이 같다며 웃는데 망둥이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망둥이들이었어요. 얼마 뒤 숙모아 삼촌이 저희 아빠를 만났고 제 꿈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자기 딸은 갈 수 없으니 저도 못 보내겠다 셨대요. 막내 숙모는 늘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희 아빠가 생각해 보시고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인문고가 아닌 상고에 들어갔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일부터 배우라고 하시더군요. 고등학교 진학 문제도 통제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이 주마등같이 머릿속을 지나갔고 마지막에는 숙모가 떠오르더군요. 그리고 주방에서만 있던 엄마의 뒷모습도 생각이 났고요. 제가 서울로 떠나는 날 막내딸을 배웅해 주신다면서 저희 엄마가 터미널까지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멀리서 손을 흔드는 엄마가 창문에 보였어요. 그런데 울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속상하셨을 겁니다. 제가 다니는 섬유회사에서 학비와 기숙사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대신 졸업을 하면 그 회사에 취업을 나가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조건 여기로 생각하라고 하셨거든요. 대학을 못 갈 바에는 빨리 취업해서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게 괜찮겠다 싶어서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행히 주3 부기 같은 과목들이 저에게 잘 맞았고 남들보다 자격증도 빨리 땄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가 되자 회사에 실습을 올라갔고 졸업을 하자마자 회사 관리부의 격리로 취업이 결정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휴가를 받아서 고향집으로 내려갔는데 졸업한 이후로 연락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지냈는지 그제서야 듣게 되었어요. 사촌 여동생은 인문계열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 대학은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사촌 여동생은 죄송하다고 했지만 포기하고 작은 회사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옆에 있던 막내 숙모가 대학은 무슨 대학이냐고 결혼해서 남편만 잘 만나면 된다고 말했고 숙모는 제 앞에서 사촌 여동생 자랑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귀가 잘 들리지 않으시니 무슨 말을 해도 말이 없으셨어요. 아마 엄마가 일부러 모른 척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만 보면 사촌 여동생 이야기를 하셨네요. 고등학교 면접부터 취업, 그리고 결혼까지 제 인생 구석의 한쪽에는 숙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젊은 시절을 더 독하게 보냈고요. 그때 그냥 제가 먼저 굽히고 막내 숙모와 함께 사촌 여동생을 칭찬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굽히기 싫었습니다. 사촌 여동생이 결혼식을 올릴 때도 결혼 준비 과정 하나하나 저에게 말씀하시고 비교하시면서 자랑하셨거든요. 그때 저는 지금의 제 남편과 연애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회사의 직원이었던 분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체육대학을 나온 남자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체육 선수였고 대학 시절에 무릎을 다치면서 그 꿈을 접고 저희 회사에 기술자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고 큰아버지 댁에서 3남매 중에 장남으로 자랐기에 속도 깊고 가정에도 착실한 남자였어요. 제가 회사에서 일 때문에 힘들어할 때면 남모르게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었고 저를 챙겨주는 모습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 이유가 저 때문이었어요. 더 좋은 직장을 구하고 싶다고 지금 하는 일은 오래 못할 것 같다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남편은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체육을 전공해서 그런지 언젠가부턴가 경찰 일을 관심을 가지는 듯 했고 결국 시험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걱정이 많았는데 밤에 주차장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공부하는 모습에 저도 옆에서 열심히 돕겠다고 했어요. 그때 저와 남편의 나이가 27살이었고 1살 어린 사촌 여동생도 결혼해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들도 제 남자친구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저희 부모님을 뵈러 내려갔었고요. 그날부터 숙모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운동만 했다는 사람이 무슨 시험을 공부하고 있냐며 잘 벌어도 힘든 세상인데 늦은 나이에 뭐를 시작하려고 하냐고 물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걱정이 많은 눈치였고요. 나중에는 아버지가 저에게 연락하셔서 선자리를 알아봐 주신다고 하셨고 그 선자리도 막내 숙모가 구해주신 거라면서 더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라고 지금 남자친구는 헤어지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께 엄청 대들었어요. 결국 한동안은 집에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도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눈치챘는지 그동안 하던 아르바이트도 관두고 오로지 공부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 뒤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이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바로 청혼을 했고 다음에 집에 내려가서 부모님께 정식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고 결혼 허락을 받았어요. 이상하게도 그날은 막내 숙모가 안 보이더군요. 신혼집은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로 구했고요. 그때부터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촌동생은 결혼하자마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지낸다고 하면서 막내 숙모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마다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시면서 남편 월급은 얼마냐며 집에는 잘 들어오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오면서 그 자랑도 좋아하시고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셨던 막내 숙모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사촌 여동생이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혼했다는 소식도 엄청 나중에 전해 들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사촌 여동생이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시어머니하고 마찰이 많았었다고 하더군요. 그때마다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산다 못 산다 하면서 마음에 속상하다며 한 소리를 했었거든요. 나중에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사촌 여동생이 불임이었어요. 그 소식을 그쪽 시댁 사람들 다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혼한 지 6년 만에 이혼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막내 숙모는 저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부터인가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았고 얼굴 보기도 힘들었어요. 속으로 통쾌해서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쓰러워 보였어요. 본인이 그동안 내뱉은 말이 있으니 얼마나 창피할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예전 일들도 잊혔고 그동안 쌓인 앙금들도 함께 지워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막내 숙모를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늦은 밤 병원 앞에서 보게 된 거예요. 친정엄마가 길에서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철렁 내려앉은 가슴을 부여잡고 도착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크게 다치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그러셨는지 알아보니 동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자전거와 부딪혔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천천히 오던 자전거였고 넘어졌을 때 다치신 거라고 했어요. 손목에 살짝 금이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수술을 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간단한 깁스만 하면 된다고 하길래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했어요. 그때 자전거 탔던 사람이 저에게 사과하면서 너무 죄송하다며 상황이 피할 수가 없었다고 저희 엄마가 갑자기 튀어나오시는 바람에 아무런 대비를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 소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예전부터 귀가 잘 안 들리셔서 찾길을 건너거나 위험한 곳을 지나가실 때 누구보다 더 조심스럽게 다니셨거든요. 부담된다고 하신 적도 있으셨고요.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다치셨다고 하니 엄마가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병원에서 본 숙모 얼굴이 떠오르고 차 안에서 오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남편에게 털어놨어요. 저희 남편도 별 걱정을 하는 것 같다고 하다가 예전 이야기도 해주고 엄마 옆에서 험담하던 것도 다 말했어요. 그런 숙모가 어떻게 병원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표정은 왜 그렇게 뚱했는지,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빠랑 언니에게 연락해서 이야기도 해봤고요. 그때마다 저에게 과민 반응하지 말라면서 막내 숙모도 이제 60이 넘으셨는데 그때처럼 그렇게 하시겠냐면서 저보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고 시장에 누구랑 다녀오셨냐고 여쭤봤더니 역시 막내 숙모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번쩍하더니 곧바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다고 직장에 휴가를 쓰고 엄마 회복하실 동안 친정에 내려가서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옆에 있어야 마음이 진정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 바로 내려갔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하니 마침 막내 숙모도 계시더군요. 엄마는 팔에 깁스를 하고 계셨고요.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엄청 놀라시면서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보시는데 엄마가 걱정되어서 내려왔다고 말씀드리며 옆에 있던 막내 숙모를 쳐다봤더니 숙모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피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숙모에게 여쭤봤습니다. 우리 엄마 사고 나셨을 때 어디 계셨냐고, 어떻게 다쳤는지 보셨냐고 했어요. 그러더니 숙모는 갑자기 저에게 소리를 치시면서 지금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냐고, 너희 엄마가 사고 난 것이 자기 때문이냐며 본인이 조심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을 엄한 곳에 화풀이 하냐며 화를 내셨어요. 숙모가 씩씩거리다가 그냥 나가버렸고 제가 숙모를 쫓아가 보려고 했지만 엄마가 뒤에서 말리더라고요. 며칠 뒤 저희 남편도 걱정되었는지 일찍 퇴근해서 내려왔는데 남편이 저를 따라보자고 하더니 장모님과 함께 집으로 올라가자고 하더군요. 팔이 다 나을 때까지만이라도 함께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하길래 저도 그 편이 나을 것 같아서 그러자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펄쩍 뛰시더라고요. 팔에 금이 좀 같다고 무슨 호들갑이냐고 유난 떨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큰 삼촌의 숙모까지 오셔서는 제 남편을 보고 이번 일 핑계로 친정엄마 데려다가 집안일 시키려고 하냐는 겁니다. 그 순간 너무 화가 나면서 한마디를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잠깐 자동차로 가자고 하더군요. 그때 남편 자동차 안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친정에 내려와 있는 동안 남편이 혼자 알아보고 다녔더라고요. 사고 났던 곳 근처 자동차 블랙박스도 보고 온 동네를 누비며 물어보고 다녔다네요. 요즘 대부분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정말 모든 상황이 다 보이더군요. 그럼 저희 엄마가 사고가 났을 때 막내 숙모가 함께 계셨던 것이 맞았고 엄마가 다친 이유가 막내 숙모 때문이었어요. 영상을 보니 막내 숙모는 엄마 옆에 있으셨고요. 같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숙모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돌아봤고 뒤에서 오는 자전거를 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외마디 소리와 함께 엄마가 넘어지셨고요. 막내 숙모가 저희 엄마를 자전거가 오는 길목으로 슬쩍 미르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숙모가 미는 게 느껴졌는지 숙모를 쳐다보셨고요. 그리고 뒤에 오는 자전거를 보고 쓰러지셨어요. 차 안에서 남편과 함께 영상을 보고 있는데 손발이 떨리고 눈에서 눈물까지 났습니다. 엄마 옆에서 대놓고 흉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옆에서 넘어뜨리기까지 하시니 저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집으로 들어가서 숙모랑 아버지 앞에서 그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숙모의 얼굴이 사색이 된 채로 서 있었고 아버지는 숙모가 엄마를 밀어내는 부분만 몇 번이고 다시 보시더군요. 자전거여서 다행이지 자동차였으면 어쩔 뻔했냐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막내 숙모는 처음에 아니라고 발뺌하고 하더니 내가 정식으로 신고하고 서류 작성해서 근처 자동차들 블랙박스 찾아서 제출할 거라고 내 남편이 경찰관인데 누구를 속이려고 하냐고 소리치자 숙모가 길바닥에 철푸덕 주저앉더니 자기 딸은 젊은 나이에 이혼을 했는데 그런 자기 속도 모르고 저희 엄마는 사위가 좋아하는 반찬 해준다고 장보러 나가는 모습이 미웠다네요. 그러면서 바닥에 앉아서 울기 시작하는데 옆에 있던 저희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에 숙모 얼굴은 더 창백해졌고요. 그렇게 그날 밤 다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거기서 아버지는 숙모에게 그러셨어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고. 어찌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냐고. 재수 씨가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이거는 벌받아 마땅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하고 저희 집으로 돌아갔고 막내 숙모는 얼마 뒤 동네를 떠나셨습니다. 기분 같아서는 옥살이라도 시키고 싶었는데 저희 엄마가 많이 속상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생각이 짧았다고 아버지에게 화 풀으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아버지는 단칼에 이사가라고 하셨다네요. 막내 숙모는 며칠 동안 사과를 하다가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겠다는 조건으로 그날 일은 그렇게 마무리하셨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어찌 지냈는지 소식을 들은 적도 없고 아마 앞으로도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면 나쁘던 사이도 도와진다고 그러던데 막내 숙모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나 봅니다. 사람이 어찌 쉽게 변하겠나요? 평생을 남 비교하고 무시하고 살다가 이제는 저런 일까지 벌이는 걸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숙모 자신은 남들과 비교하면 힘이 나셨나 봅니다. 저는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지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우리 가족 부모님만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만족하며 지내려고 합니다. 남과 비교를 하면서 지내는 게 얼마나 헛된 일인지 숙모를 보면서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